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5월 둘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내내 아슬아슬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였죠. 세계적으로도 앙숙인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까지 주고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사실 뉴스 듣고 네네. 이번에 조금 놀랐는데 오랫동안 갈등 관계였지만 이번에 조금 세게 부딪힌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7일 어제 이제 미사일 공격, 포격 이걸 주고받으면서 다시 무력 충돌을 해서 사상자가 130명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파키스탄 쪽에서 민간인들이 26명 사망하고 여러 명 다쳤다 이렇게 파키스탄 군이 밝혔고 또 인도 쪽에서는 그 사망자 10명, 또 부상자가 50여 명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흔히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둘로 나뉘어져 있죠. 인도 쪽과 파키스탄 쪽.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국경이라고 안 하고 통제선, LOC라고 불러요. 네네. 라인 오브 컨트롤인데 네. 컨트롤하는 선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여기를 그래서 공식적인 국경이 아니라 서로들 인정 안 하면서 이렇게들 부르고 있는 건데 근데 보통은 인도 카슈미르 위기다라고 하면은 인도가 자기네 나라 땅인 자기네 나라 안에 카슈미르 주민들을 억압하는 게 보통의 카슈미르 위기인데 네네. 이번에는 인도가 파키스탄 쪽을 공격을 했고 국경 넘어서 파키스탄도 맞받아치고 이래서 두 나라 간의 싸움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먼저 국경을 넘어서 공격한 거는 인도 쪽이었죠. 네. 인도 쪽에서 그러니까 신두르 작전 이런 이름 붙여서 파키스탄 쪽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본거지들을 우리가 공격해야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고 이제 발단이 된 것이 지난달 4월 22일 그 인도령 카슈미르에 있는 거기 그 파할감이라는 곳에서 네. 테러 공격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27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이제 대부분이 힌두교도 관광객이었어요. 2명 빼고는. 네. 근데 이 공격을 한 게 그 저항전선 TRF라고 영어 약칭으로 쓰는 조직인데 사실 인도가 이 공격을 파키스탄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배후에 있다 이렇게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8년 11월인가 인도 뭄바이에서 아주 대규모 테러 공격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175명이 사망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공격이었죠. 테러였죠. 근데 그때 그 테러를 저지른 조직이 있었어요. 라슈카르 토이바라 그래갖고 이 조직은 원래는 이 뭄바이 테러 일으킨 조직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옛날에 결성이 됐던 거예요. 왜 우리 그 9.12 테러 뒤에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미국하고 파키스탄이 손잡고 아프간에서 그 소련 점령군에 맞서는 이슬람 무장 조직들 많이 키우고 네.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9.12 테러하고 그다음에 탈레반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 조직은 사실은 파키스탄에서도 이미 2001년에 금지된 조직이에요. 파키스탄에서도 당연히 이런 이슬람 테러 조직들은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그 조직이 뭄바이 테러 저지르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근데 그 잔당들이 만든 브랜치가 이번에 이 파할감 공격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이거는 국제 그 정보 공동체들 얘기를 보면은 맞는 대체로 그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는 그들이 근거지를 파키스탄 안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처음엔 수색 작전하다 결국 국경을 넘어서 폭격을 했다라는 게 인도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선이 됐던 것이 카슈미르 총기 테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카슈미르 하면 우리 캐슈미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카슈미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그 인도 아대륙이라 그러잖아요. 인도 아대륙 북부에, 그러니까 북서쪽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접경하는 지역이 바로 그 카슈미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질 좋은 양모 캐시미어 네. 예, 그 어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큽니다.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면적이. 거의 뭐 한반도만한 비슷하네요. 예, 네네. 크기고. 네, 그 1947년에 뭐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죠. 네. 네, 같은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제 독립 투쟁 과정에서도 뭐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으로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이제 파키스탄이 하루 먼저 독립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두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카슈미르 지역은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네. 파키스탄으로 귀속되길 주민들은 원했는데 그 지역에 그 라자라고 부르는 인도의 그 전통적인 어떤 제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두머리, 네네. 그 사람이 그 우리는 인도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무슨 주민투표로 결정,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제 카슈미르의 대부분 지역이 인도로 복속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로 이제 카슈미르가 나뉘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카슈미르 아까 그 22만 제곱킬로미터 지역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은 인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뭐 잠무 카슈미르 이렇게 부르고, 근데 파키스탄이 한 30% 정도 돼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숫자로 따지면 카슈미르의 전체 주민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로 보면은 70%가 인도령 카슈미르에 삽니다. 근데 인도 쪽에서는 파키스탄 안에 있는 카슈미르를 파키스탄에 점령된 카슈미르라고 부르고 네. 파키스탄은 반대로 인도령 카슈미르를 인도에 점령된 카슈미르라고 불러요.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뭐 근래 가장 컸던 거라고 하면 1998년에 그 카길 공격이라 그래서 그때 파키스탄군이 인도령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는 지금이 거의 제일 큰 충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카슈미르 지역은 힌두 교도보다도 무슬림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쟁이 끊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난 4월에 총기 테러가 또 벌어졌으니까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간에 보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그 파할감 공격이라는 그 테러 사건 다음에 그 인도가 파키스탄 책임이다 이건 그러면서 파키스탄 외교관 추방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에 나가 있던 자기네 외교관들 소환하고 그다음에는 파키스탄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사실 카슈미르 쪽에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한대요. 네. 한 집안이 뭐 둘로 갈라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 비자 서비스 비자 발급 중단하고 그다음에 국경 다 폐쇄하고 그리고 그 인더스 수역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탈퇴한다. 뭐 탈퇴가 중지시킨다 발표하고 그때 이 공격이 벌어졌을 당시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급거 귀국해서 뭐 귀국하자마자 이제 파키스탄 쪽을 비난을 했죠. 파키스탄은 이 사건 발생한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한 건 일단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관련성을 부인을 했고 근데 인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파키스탄도 보복 조치, 외교적인 보복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무역 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쪽에 그 항공기들 영공 통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육상 그 국경 통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국경 통제선 아까 말씀드린 그 LOC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국경 여기와 관련된 오래된 협정이 있는데 이거 효력도 이제부터 중단된다. 파키스탄 쪽에서도 이렇게 좀 강경 대응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그 4월 24일 이때쯤부터 이 그 통제선을 따라서 양쪽에서 계속 무력 충돌이 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는 우리 첩보에 따르면은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인도령 카슈미르 안에서 이렇게 수색 작전 같은 걸 했었고 그러다가 점점 더 범위를 확대해서 사실은 5월 6일부터 이제 파키스탄 영토까지 미사일 좀 공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7일 어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을 남의 국경 넘어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파키스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가 공격한 것은 파키스탄 안에 있는 테러 조직 근거지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도가 타격한 곳 중에 테러 조직 관련 있는데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쪽의 주장은 뭐냐면 사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작년 선거 때 재집권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그때 예상 밖으로 성적이 저조했고 인도 안에서 굉장히 모디 총리에 대한 좀 심판 여론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파키스탄을 공격해서 그쪽으로 반감을 돌리고 자기 지지 세력 결집하려는 거다라고 파키스탄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수십 명이 사망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보통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전면전은 그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이 두 나라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던데 그럴 가능성이 진짜 그럴 있나요? 가능성은 사실 이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네네. 이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100% 자신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나라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사실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전면전을 한 적도 없었고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근데 70여 년간 싸웠지만 결국 다 이제 카슈미르 문제 이런 거고 굉장히 제한된 그런 식의 충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다 전쟁을 하려는 생각도 없고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 공격 받았으니까 우리가 응수한다라는 수준인 거고 이제 그럴 처지도 두 나라가 다 전쟁을 할 만한 처지도 아니고 그럴 동기도 사실 없어요. 네. 이제 파키스탄은 일단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물난리도 크게 났었고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핵전력 말고 재래식 전력을 비교하면은 파키스탄이 인도에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정당 방어다라는 정도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인도 역시 그 모디 총리 그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지금 자국 내에서 완전한 지지를 이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인도도 경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 지금 11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경제를 많이 키우긴 했지만 최근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제 좀 경제가 좀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총선 때 지지율도 예상보다 못 미쳤던 거고 이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참 아쉬운 거는 결국은 그렇다 보면은 카슈미르 주민들의 상황인 거죠. 결국 그쪽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전면전 아니다. 그래도 핵전쟁은 아니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 참 참혹하게 계속해서 인도가 이런 일 생기면은 굉장히 많이 억압을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통신, 뭐 인터넷, 뭐 교통 다 끊어가지고 몇 년 전에는 목숨 걸고 인도령 카슈미르의 상황을 알렸던 그 사진 기자들이 필리처상 받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슈미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아마 외부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도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분쟁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어디 가나 미국과 중국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카슈미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네. 그 해양에서는 왜 남중국해를 그렇죠. 이렇게 전선이 그어진다라고 하는데 네네. 굳이 육상에서 찾는다면 미중이라기보다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연결된 세력 미국 동맹 세력들. 이렇게 네. 보면은 아마 그 카슈미르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이제 파키스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이제 미국도 그래 왔는데 한 최근 10여 년 새에 미국도 이제 인도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좀 풀리긴 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사태 때 소셜 미디어에다가 우리는 테러리즘에 맞서서 인도와 함께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최근 이거 뭐 갑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구체적인 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올린 거 이제 그게 조금 파키스탄 쪽을나 혹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말씀드린 대로 카슈미르 일대가 이 히말라야 산악지대 일대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삼각 갈등이 펼쳐지는 지역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계속해서 그 신냉전에 무슨 전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계속 경고가 나오는 게 고도로 군사화된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작은 충돌 같은 것도 이제 이게 더 큰 분쟁으로 번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님이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미국 서부에 여행을 가면 가볼 만한 곳으로 꼽히곤 하죠. 이 알카트라즈 섬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정말 갑자기 알카트라즈 교도소를 다시 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5월 4일이죠. 그야말로 느닷없이 네네. 예, 트루스 소셜에 또 올렸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재개장하게 된다면 거의 1963년도에 폐쇄가 됐었으니까 60년 이상 되는데 재개장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 명분은 이래요. 그대로 그 워딩을 읽어보면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재범을 반복하는 범죄자, 사회에 고통과 괴로움만 주고 아무 기여도 못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로 미국이 고통받았다. 네.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회화 격리시켰던 과거의 방식이 옳았다. 우린 더는 연쇄 범죄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네. 좀 으스스하죠. 네. 어쨌든 이게 말뿐이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은 연방교도국, 법무부, FBI,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등에 실제로 이걸 갖다가 확장해서 재개장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네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트라즈가 어떤 곳인가 제가 영화로도 사실 재밌게 봤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보면은 차디찬 바다, 네네. 절벽으로 둘러싸인 네네. 난공불락의 요새 네네네. 한번 들어가면 그 누구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는 곳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알카트라즈 하면은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외딴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코앞입니다. 코앞입니까?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럼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뭐 관식이 같은 경우는 헤엄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거기에 상어가 있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상어가? 예,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수감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네네. 그런 어떤 가혹한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제일 괴로웠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알카트라스 섬이라는 게 이게 스페인어인데 알카트라스가 펠리칸 혹은 이름 없는 뭐 이 새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네네. 아마 거기에 이름 모를 새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섬은 샌프란시스코를 갖다 지키기 위한 맨 처음에는 군사 기지가 있었고요. 네. 남북 전쟁 당시에는 이제 군 형무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34년에 이제 교도소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1934년도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920년대라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공황이 1930년대까지 이어졌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밀주법, 금주법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범죄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았던 시대. 그래서 FBI 같은 경우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중범죄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는 굉장히 가혹한 시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알카트라스 교도소였던 거고요. 네. 여기는 그 유명한 뭐 시카고 마피아도 뭐 알카포네, 알카푸네. 예, 뉴욕 할렘의 대부 뭐 엘주어스 존스, 그다음에 뭐 밀주업자들, 깽단 두목들 이런 중범죄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수감이 됐었고요. 네네. 근데 이게 1963년도에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60년대가 넘어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과연 이 범죄자들을 갖다가 처벌하는 것보다는 인권, 교화에 더 방점을 두자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측면으로 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섬이다 보니까 네. 식수도 날라야 되죠, 연료도 날라야 되죠, 가령 식량도 날라야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이제 63년도에 폐쇄가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2년도에 이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국립공원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면서 1년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관광 명소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죠. 거기를 다시 교도소로 만들겠다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평론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왠지 그 몬테크리스토 맥작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알카트라스가 네. 바위섬이라면서요. 그래서 예, 더 예. 락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의 제목이 네. 제가 봤던 그 기억이 나는 게 그게 바로 그 더 락인데 네네네. 그런데 더 유명한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탈옥이 불가능한 교도소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거죠. 네. 뭐 쇠창살 조금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은 뭐 으스스하죠. 그다음에 수직 절벽. 이게 섬이다 보니까 사실 뭐 수직 절벽이고 또 수심이 좀 뭐 수심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차갑다고 그래요. 아. 급류가 흐르고. 급류. 예, 네네. 그러니까 거의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유명세가 굉장히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탈옥한 사람이 없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1962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은행 강도 3명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네. 그래가지고 그 흔적을 찾아봤더니 숟가락, 그다음에 전기청소기를 분해해서 드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시멘트 벽을 갖다가 그걸로 어떻게 부셨다고 그래요. 뚫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습기라든지 염분에 이제 좀 약하니까 뚫기가 좀 쉬웠겠죠. 그래서 거기에 비밀리에 조그만 방을 만들고 거기서 온갖 장비들을 만들어가지고 소리 소문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FBI가 이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겠죠. 탈옥한 사람들. 근데 결국은 못 찾았대요. 네. 근데 이제 최종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나냐면 1979년도에 익사로 처리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탈옥한 사람들이 없다. 뭐 이렇게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여기서 탈옥한 사람들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섬, 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그중에 유명한 게 이제 알카트로스의 탈옥,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주연을 한 영화고요. 네. 조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1996년의 더락, 네. 뭐 니콜라스 케이지의 쇼 코널리가 네.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뭐 이 반군들이 이 알카트라스 섬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인질로 삼고 생화학 무기로 샌프란시스코를 파괴할 거라는 어떤 걸 갖다가 하는데 위협을 하는데 니콜라스 케이지라든지 쇼 코널리가 유일하게 거기서 탈옥한 사람이에요. 네. 그 재잠입을 그걸 갖다가 진압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트라스가 굉장히 더 유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빠삐용도 생각나고 쇼생크 탈출도 생각나고 네네네.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어쩐지 익숙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이미 60여 년 전에 폐쇄된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간 재개소가 언급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t represents something very strong, very powerful in terms of law and order. Our country needs law and order. Alcatraz is, I would say, the ultimate, right? Just an idea I've had, and I guess because the judges, so many of these radicalized judges, they want to have trials for every single, think of it, every single person that's in our country illegally, that came in illegally, that would mean millions of trials, and it's just so ridiculous what's happening. And it's just so ridiculous. It's a symbol of law and order. And, it's got quite a history, frankly. So I think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판사들이 네. 불법 이민자들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준다. 네. 그런데 이게 네. 알카트라스하고 무슨 상관인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바로 제3국으로 송환시키고 싶어 하죠. 네. 무조건 몰아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게 미국의 지방법원이라든 연방법원 혹은 대법원에서 계속 제도에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3국으로 보내지 못하고 미국 내에 이제 일시 구금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가 로이터가 그 드론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SOS 신호를 막 이 사람들이 보냅니다. 네. 일종의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 그 영상을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잔한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책 중에서 제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사실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흔들리면은 자기 지지율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카트라스를 갖다가 다시 재가장을 해서 사실은 이들을 갖다가 거기다 몰아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카트라스 자체가 중범죄자라는 어떤 인식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이코르 결국 이퀄 중범죄자다. 이런 어떤 그런 인식들을 갖다가 주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들한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어떤 정책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갖다가 네. 더 강화시키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해서 알카트라스 개장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알카트라즈에 거기에다가 수용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이민자 추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책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그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러한 불법 이민자 추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얼마 전에 취임식을 갖다가 했잖아요. 네네. 그 행사를 갖다가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 백악관을 찾아가 보면은 그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그래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잖아요. 미국을 가는 사람들한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커다란 어떤 팻말에 지금 불법 이민자들의 어떤 그 머그샷이 딱 이렇게 찍혀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은 체포됐다는 문구가 거기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범죄 사항들이 쭉 일렬로 이렇게 저것처럼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흉문스럽다. 뭐 이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100일 그 취임을 맞아가지고 사실은 그 지지율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급전직하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불법 이민자 사실은 추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해야 하지만 그나마 어떤 자신의 어떤 기존의 지지층들을 갖다가 더 결속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그 재개장을 교도소를 딱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네네. 영화 보다가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알카트라즈를 다시 교도소로 만드는 게 네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영화를 보고서 만들었다는 걸 갖다 간접적으로 좀 인정은 좀 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5월 4일 날 발표했는데 3일 밤에 네. 플로리다주에 사실은 이 알카트라스 탈출 아까 얘기한 그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그 영화가 방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공교롭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저택이 그 플로리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그 알카트라스 재개소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질문에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나는 원래 영화 제작자가 됐어야 했다.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네. 실현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 있잖아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겁니다. 이쪽은 민주당이 완전히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지사, 샌프란시스코 시장, 상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를 그 교도소로 다시 만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럽지만 또 의도된 알카트라즈 부활 선언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